공민왕은 쌍성 총관부 탈환 후 이자춘을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해 이 지역을 맡깁니다. 사실은 동쪽의 총관부 탈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서쪽에서 먼저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양면 작전을 펼쳤던 것입니다. 공민왕은 서북면 병마사에 인당과 강준경을 임명해 1356년 5월에 압록강 서쪽에 있는 8개의 원나라 역참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선 기록을 제가 요약해서 일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날 인당이 먼저 교외로 출발하였는데 강준경은 술에 취하여 늦게 이르러서는 술주정을 부리고 인당이 저지하여도 듣지 않았다. 또 전정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였다. 인당이 신순에게 눈짓하여 금을 빼내 그의 목을 베었다. 그러고는 왕에게 보고하여 말하기를 강준경이 두 마음이 있었으므로 군법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라에서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물의가 분분하였다. 사회에서 나왔던 기록을 다시 올립니다. 강준경은 이미 죽었으나 그 큰 공적을 잊기 어려우니 함께 녹권을 하사하며 그 부모에게 자귀를 주고 자손들에게 음직을 준다. 강준경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기록을 분석하겠습니다. 서북면 병마사로 인당과 강준경 두 사람이 공동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두머리가 둘이면 서로 마찰할 여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인당이 왕의 허락도 없이 강준경을 죽였습니다. 군사작전을 앞두고 술주정했다고 동료 사령관을 죽인 건 누가 들어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어서 죽였다고 거짓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공민왕과 대신들 사이에 물의가 분분했다니까 모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작전을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공민왕이 사령관 인당을 건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미 강준경이 죽었으니 인당에게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6월에 인당이 압록강을 건넙니다. 이어 단동 지방에 있는 파사부 등 원나라의 3개 역참을 공격해서 파괴합니다. 최영도 인당을 따라 이쪽을 공략했습니다. 파사부는 고려에서 서쪽이지 중국에서는 동쪽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려군이 요동 방면으로 진격했다는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건은 고려 최초의 요동 진출에 해당합니다. 기철 제거, 정동 행성 폐지, 쌍성 총관부 탈환, 요동 진출, 기회를 잡은 공민왕의 행보에 거침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야 어깨춤이 절로 날 만큼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에서는 가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모든 소식을 듣게 된 원나라 황제인 순제는 격분했습니다. 순제는 80만의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응징하겠다고 윽박질렀습니다. 이에 대비해 인당은 군사를 정원해 줄 것을 공민왕에게 요청합니다. 공민왕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원이 넓고 병든 건 분명하지만 아직 정면 대결을 벌일 만한 힘이 고려에는 없습니다. 공민왕은 가능한 원의 비위를 더 건드리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순제가 큰 소리 쳤을 뿐 함부로 날뛸 처지가 아닙니다. 내분과 홍건적의 봉기로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부가 급한 마당에 고려에 대군을 파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려에 대군을 파견하는 순간 틈을 노려 홍건적이 대공세를 펼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팎으로 협공을 받는 꼴에 처합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구실만 있으면 쉽게 타협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공민왕은 바둑으로 치면 사석전법을 씁니다. 소를 희생하고 대를 취하는 작전이죠. 국경을 침범한 것은 오로지 사령관 인당의 독단이었으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고는 7월 말에 원나라 국경을 침범한 죄를 물어 인당의 목을 뺍니다.
원나라 황제에게 사과하고 파사부에서는 철수합니다. 원에서 공민왕의 속마음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려를 더는 자극하지 않습니다. 원나라로서는 우선 내코가 석자입니다. 공민왕은 인당을 희생하는 대신 상승 총관부가 고려 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정동행성 폐지에 대해서도 원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공민왕은 분명 남는 장사를 했습니다. 잃은 건 장수 한 명이지만 얻은 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려 장수들은 공민왕의 냉정한 처신에 기분이 찝찝했을 겁니다. 실컷 부려먹고는 사정이 곤란해지니까 가차없이 내팽개쳐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몸을 사리는 장수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공민왕이 노력했으면 인당을 희생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인당이 사형당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분명히 왕의 명령을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인당이 공민왕에게 찍혀서 희생되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강준경을 인당이 죽인 벌로 공민왕이 그랬다는 겁니다. 인당에겐 거짓 보고의 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물으려면 정당한 방법을 써야 모두가 납득합니다. 공민왕이 정정당당하게 사건을 조사해서 벌을 내린다면 누가 탓하겠습니까? 장수 독단으로 원나라 국경을 침범했다고 하는 공민왕의 주장은 억지스럽습니다. 이런 데서 공민왕의 성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준경을 뵐 때 함께 있은 심수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강준경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은 듯합니다. 기록이 짧아 더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기처를 제거하고 상승 총관부를 탈환한 1356년은 공민왕이 본격적으로 반원 정책과 개혁 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해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고려가 원의 간섭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고려를 더 건드리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원은 고려의 상국입니다.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펼치지만 아직은 원의 간섭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기황후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친정 가문을 박살낸 공민왕을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때맞추어 개혁적인 학자가 11월에 원나라에서 귀국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색입니다. 원에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귀국한 것입니다. 이색은 개혁을 주문하는 상소인 시정팔사를 공민왕에게 올립니다. 팔사니까 8가지 해야 할 일이 됩니다. 전제개혁, 외구대비, 교육문제, 불교정비 등이 담겨 있습니다. 공민왕은 이색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공민왕은 개각을 단행해 개혁의 고삐를 더욱 쬐입니다. 홍은박을 뒤로 물리고 이재연을 문하시중에 임명합니다. 이색에게는 이부시량 겸 병부낭중의 벼슬을 내려 관리 선발을 맡깁니다. 이후 해를 넘긴 1357년 1월부터 1359년 말까지 약 3년간 공민왕 치세에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왜구가 설치되어 고려를 괴롭히는 건 여전합니다. 선정을 펼치려고 애쓰는 공민왕의 기록 2가지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하기를 지금 사방에서 군사가 일어나고 민생이 어려워서 내가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 경들은 어찌 나라를 걱정하지 않고 매와 개를 풀어놓아 벼와 곡식을 짓밟게 하는가라고 하였다. 사람의 목숨은 지극히 중한 것이라 끊어지면 다시 이을 수 없다. 그자하니 옥관들이 형벌을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억울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형벌을 잘못 시행하는 자가 있다면 도평의 사사와 의사대에서 규명하여 다스리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1357년에서 1359년은 공민왕 나이가 28세부터 30세까지입니다. 힘껏 일할 나이입니다. 공민왕이 개혁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누적된 비리와 모순이 정치와 사회 등 여러 방면에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기득권자들은 특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고
국고는 비어 있습니다. 공민왕의 시름이 깊어집니다. 이러할 때 공민왕은 정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신돈이죠. 험난한 개혁의 길에서 만난 신돈은 공민왕에게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신돈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민왕은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깨달아 갑니다. 하지만 신돈과의 만남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홍건적이 고려를 침입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